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보다 국어 강사 어수철입니다. 여러분과 또 어려운 경제 제재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EBS 사회문화 적용학습 10번째 무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업을 들으시고 반드시 복습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가볼까요? 자, 내용 봅니다. 첫 번째.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벌써부터 힘들죠. 말이 어려워요.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값이, 이 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값이 무한대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한대요. 자, 이 부분에서 일단 기가 차죠. 멘탈이 붕괴될 것 같고.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에 대해 살펴보냐면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성. 경제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하고 연결 좀 보세요. 탄력성. 자, 여기 여러분이 쇠구슬이 하나 있어요. 1m 높이에서 쇠구슬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냥 놓는 거예요. 던진다기보다는. 그러면 쿵 하고 떨어지고 단 1cm도 튀어오르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탄력성이 없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테니스 공이 있어요. 마찬가지 1m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얘는 이만큼 튀어오르겠죠. 떨어뜨린 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1m만큼 다시 올라왔잖아?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것은 단위 탄력적. 자, 그런데 탱탱볼이 나오죠. 똑같이 1m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만큼 떨어뜨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탄력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건 이거죠. 처음에 변화를 줬어요. 그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변화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탄력성이에요. 이게 일상에서의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의 탄력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일단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X축도 Y축도 변화를 줄 수 있고 X축이 변화를 주면 그것 때문에 Y축 값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탄력성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여기다가 수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자,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여기 100원일 때 수요가 여기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고 쳐요. 자, 그래서 이 점 순서상 그 다음에 이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가격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가격이 200원으로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가 줄어야 되겠죠. 절반이 줄어서 이 지점에서 이제 순서상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에요. 즉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가 그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가격이 2배나 올랐지만 수요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이다. 그러면 순서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 변했는데 여기는 단순히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만큼을 변화시켰는데 이만큼밖에 변화되지 않은 건 쇠구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2배나 올랐는데 와우, 수요가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다. 그러면 순서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엄청나게 탄력적인 탱탱볼이 되는 겁니다. 탱탱볼.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 기울기가 단위 탄력의 그래프라면 이 색깔로 표시되는 이 그래프는 비탄력의 그래프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그래프는 탄력적인 경우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가 기울기가 1이라고 치면 얘보다 더 급하면 비탄력적, 얘보다 더 누워있으면 탄력적. 이렇게 탄력성을 경제학 그래프에서는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경제 분야에서. 그때 조건은 뭐냐면 Y축이 가격, 즉 제가 얘기했죠. 경제에서는 돈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준이 되는 돈축이고 X축은 량축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기울기의 관계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뭐로 바꾸면 되느냐?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로 바꾸냐? 봐보세요. 자, 여기를 뭐? 돈축이니까 임금. 여기를 노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도 이 그래프에 그대로 대입해요. 임금이 100만 원일 때 200만 원일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노동을 공급을 하는 양상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봐보세요.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델타 노동 공급량, 그쵸? 그 다음에 임금의 변화율 델타 임금의 변화율, 이렇게. 그래서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는 거죠. 즉 분모가 변함에 따라서 분자가 변한다 이겁니다. 그쵸? 임금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Y축 값이고 여기는 X축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에서 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기울기의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더 큰 거죠. 1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프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거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몇 번씩 돌려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요건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갑시다. 여기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봅시다. 그랬을 때 산업화의 초기 대입해요. 언제일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18세기, 19세기 영국 따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에는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즉 임금이 올라도 내려도 노동 공급이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델타 임금의 변화. 델타니까 변화 쓰지 말고 임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급, 우리식으로 하면 월급이에요. 분의 델타 노동. 월급을 많이 줘야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한다 이거지. 그런데 산업사회 초반기에는 월급이 적어도 노동자들이 넘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한 100 정도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때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엄청나죠, 이 수치 자체가. 그치?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노동 공급의 단계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 조건하에 노동자를 방치해뒀어. 왜? 월급을 적게 줘도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넘친다 그거예요. 넘치잖아요. 월급을 1밖에 안 주는데 지원하는 노동자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월급을 올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자, 그래서
아주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하에 노동자를 방치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 이게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라는 주장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끊으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여기까지는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까지. 잘 봐봐. 이러한 상황이란 건 누가 갑이냐면 사용자들, 사장님들이 갑이에요. 왜? 임금을 적게 줘도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누구나 저 일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근로조건은 진짜 쓰레기 같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쓰레기 같은 조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다치거나 죽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현실이라고. 그러면 그런 현실에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런 현실을 좀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다? 애덤 스미스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체계화해서 논리로 만든 게 노동시장론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끊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이미지하고 좀 안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원래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완벽하고 인간은 합리적이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간섭 안 해도 잘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스미스 아저씨는 결코 자신이 살았던 18, 19세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런 아저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자유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라고 했던 일종의 진정한 자유주의자네요. 그래서 스미스 아저씨는 공정한 사회의 질서, 이것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독점하면 안 돼. 독점은 없어야 돼. 그리고 경쟁이 잘 이루어져야 돼. 라는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꼽았답니다. 진정한 자유에 필요한 뭐? 두 가지는 독점 안 돼, 경쟁이 자유로워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미스 아저씨는 현실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즉 산업 사회 초반의 현실, 바로 뭐예요? 사장 갑, 노동자 슈퍼 을 이라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의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자, 봐보세요. 그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그쵸? 자, 독점 안 돼? 했는데, 독점하고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즉 뭐예요? 슈퍼을들이 뭔 얘기를 하겠냐, 그거예요. 교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독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슈퍼을들은 그대로 슈퍼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걱정했고, 그러니까 어때? 독점을 줄이고, 슈퍼을이 아니라 갑 대 갑으로 교섭력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 중요하죠. 경쟁을 할 수 있게 시장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뭐? 독점 철폐, 그 다음에 경쟁의 촉진, 이거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스미스 아저씨는 이런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 이걸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스미스 아저씨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은 뻔해요. 당시 노동시장에 대한 스미스 아저씨의 견해가 나타나야지. 자, 봅시다. 자,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려워. 당시를 봤더니. 그래서 스미스 아저씨는 자신의 책에서 본래 노동을 사고 파는 시장, 노동을 파는 사람은 노동자고요. 노동을 사는 사람, 수요자는 사장님들이겠죠. 이 시장은 수요자, 빨리 대입해요. 누구예요? 사장님,
그 다음에 공급자, 누구? 노동자. 그래서 각각 하나만 존재하는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언급했다는 건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 자, 쌍방이니까 A하고 B가 있겠죠. 그런데 둘 다 서로 독점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 독점적 시장인 거예요. 자, 그럼 A를 사장님, B를 노동자라고 했을 때 얘도 독점, 얘도 독점이라는 거예요. 독점의 개념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가격 결정력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쌍방이 독점한다는 거 실제 사회에서는 잘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굳이 얘를 찾자면, 자, 사장님, 노동자인데 여기가 그냥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알파라는 회사의 노동조합, 그 다음에 알파라는 회사의 사장, 경영진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는 1대1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자신의 주장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쌍방 독점적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이 노동조합은 이 알파라는 회사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베타나 감마 같은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교섭력이 없어요. 교섭권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1대1로 밖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겠죠. 이런 자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입지나 권력이 더 센 쪽, 그쪽이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생각했을 때 19세기 당시의 노동시장은 쌍방 독점적 시장이면서 교섭상 지위에서는 비대등, 즉 여기가 갑이고 여기는 슈퍼을이다, 그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해요? 노동자들이 불리하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가 없어? 경쟁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점이 되고. 자, 그래서 봅시다. 노동시장이 경쟁이 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슈퍼을이면 안 돼. 얘도 갑이 돼야 돼. 그래서 교섭상 지위가 비슷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당시에는 사용자의 단결, 즉 노동자끼리 모여봐야, 겨우 먹고 사는 노동자끼리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봐야 그 단결력은 별게 아니지만, 사장님들끼리 모이면, 경영진들끼리 모이면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스미스 아저씨는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당시의 노동시장을.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경쟁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교섭을 할 때, 즉 서로 협상을 할 때 지위가 갑과 슈퍼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이것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단결이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결국 스미스는 그래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아, 니네가 진짜 굳건하게 뭉쳐서 노동조합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경쟁이 촉진되고, 그래야 자유방임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한 축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화 초기, 아담 스미스가 보는 시기죠. 이때 시골에서 계속 런던으로 모여드는 노동자들, 이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의 단계죠. 이 단계에서 이렇게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즉 임금의 수준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최저 생계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바로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일단 보장하고 좋은 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맡길 수가 없지. 국가가 나서서 법이라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노동법을 제정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미스 아저씨는, 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아까 얘기했죠? 서로 교섭할 때 사용자는 갑, 노동자는 슈퍼을. 이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해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자체도 열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경제를 그러면 파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막 시키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아질 거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초과 공급된 이 사람들이 각각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즉 사장님들이 직원을 많이 구해야 될 것이다.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된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요의 파이를 키우자 이거죠. 자, 그래서 산업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과 대량 소비의 단계, 즉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많은 걸 소비하는 단계, 그래서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찍어내야 되는 단계,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 경제가 많이 성장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많이 뽑을 거야. 즉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이라는 이거는 끝나고 노동시장도 시장 자체가 수요와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야 라고 누가 생각했다?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 생산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노동 공급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 그러면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장님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경쟁 못지않게 사장님들끼리 직원을 구하는 경쟁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제한적으로 노동이 공급되던 단계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단계가 달라진 거죠. 뭐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그럼으로써 사장님과 노동자 사이의 교섭력이 어떻게 돼? 아까부터 이게 이슈였죠. 비슷해지는 거예요. 갑 대 갑. 특히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아진다. 경제가 핫하다라는 때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슈퍼갑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경제 자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사장님과 노동자 사이에 교섭할 수 있는 능력에도 비로소 대등한 성질이 만들어질 거고, 노동시장에서, 즉 노동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이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경쟁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임금 수준은 노동의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노동 생산성하고 임금이 비슷하게 가면 노동자들이 받는 몫이 증가하고 받는 월급의 혹은 근로 조건이 결국에는 국민경제 생산성의 상승률에 맞춰서 함께 보조를 맞춰 증가하게 된다 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 핵심을 짚고 가야 돼. 봐보세요. 아담 스미스는, 자, 제일 먼저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했냐, 특히 뭐에 관해서 영역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노동시장에 관해서. 무엇으로써? 자유, 방임을 부르짖는 자신의 입장에서 당대의 노동시장을, 자, 여기 사장님, 여기 노동자, 누구에게 유리한 시장이다? 사장님에게. 왜? 노동자들이 무제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 임금에 대한 노동의 비탄력적 상태. 그쵸? 임금 아무리 적게 줘도 노동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노동자들. 그러다 보니 자유방임주의자가 굳건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의 두 가지 조건. 독점하면 안 되고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드러난 게 뭐냐? 바로 대등한 교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담 스미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가 나서서 노동법이라는 걸로 그래도 얘네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기본적으로 그런 건 좀 해라 라고 법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있었지만 그게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걸 이루면서 대등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유방임적인 상태에 놓여서 생존을 하고 행복을 누리려면 결국 키는 뭐냐? 얘가 아니다 그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일자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겠지만 사용자들도 직원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놈이나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론을 국부론에서 얘기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자 그겁니다. 디테일에만 빠지지 말고. 큰 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가는 거. 물론 문제는 큰 틀에서 하나, 디테일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이해 못하고 디테일만 외운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렵고 난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칠판에다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본다.